지금 보여드린 저분이 제이슨 드블트. 저분이 2013년에 뭔가를 봤다 그랬잖아요. 네. 2013년이면 이제 테슬라 자동차가 모델 S라고 하는 걸 이제 만들 때거든요. 그게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가장 성공한 첫 번째 모델이었는데 공장에 가서 굉장히 공장 제조 공정 같은 것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 아마 그 과정 속에서 이게 자동차의 미래다. 그리고 앞으로 모빌리티나 이 변화가 엄청 크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게 아마 이제 첫 번째 이유가 됐을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모빌리티 얘기를 할 건데 자,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모빌리티가 무슨 뜻이죠? 모빌이 그거 아닙니까? 애기들 잘 때 이렇게 딱 띵띵띵. 그렇죠. 예, 그것도 모빌이. 그걸 왜 모빌이라고 했을까요? 그러게요? 네. 거기에서 거기까지 제가 그게 움직여서 그렇거든요. 움직인다. 네, 이렇게 짤랑짤랑. 어쨌든 힌트는 하나. 또 그다음 모빌리티. 그 핸드폰이 영어로 모바일 폰 아닌가요? 그렇죠. 그것도 관계가 돼요. 왜 모바일 폰일까요? 움직이면서 들고 다닐 수 있으니까. 그렇죠. 거의 두 개가 지금 모빌과 모바일 폰에서 두 개가 좀 공통되는 지점이 있죠, 지금. 뭐죠? 움직인다. 그죠. 이동이라는 거죠. 이제 여기서 잘 생각을 해보면 특히나 요즘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 사실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자동차란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요? 모빌리티 회사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다. 모빌리티 기업이다. 자,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제조 회사가 아니고 모빌리티라고 하는 이동의 가치를 전달하는 회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이런 거를 이제 통칭해가지고 요즘 우리가 모빌리티 혁명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 머릿속에 있었던 자동차의 개념을 통째로 다 뒤집어 엎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할 얘기는 곧 다가올 모빌리티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여기서 일단 아까 전에 테슬라 얘기가 잠깐 나왔으니까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전기차 사신 분 계세요? 없네요. 없어요. 미래를 볼지 모르는. 그럼 혹시 뭐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사신 분 안 계신가요? 주변에 하이브리드는 좀 있는데 그래도. 좀 애매한 게 느껴지던데요. 하이브리드 좀 애매하다. 그건 진짜 잘 짚으셨어요. 네, 왜냐하면은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 가다가 하이브리드 자동차 시대가 온다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특히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자동차 가지고서 아마 슈카님은 잘 아실 것 같은데 굉장히 최고로 올라간 회사가 하나 있죠. 토요타 자동차. 토요타가 1등이거든요, 이 분야에서. 그런데 요즘 순수 전기 쪽으로 넘어가요, 테슬라와 함께. 그러다 보니까 이 전기차 쪽에서 의외로 일본 자동차들이 굉장히 못해요. 그래서 일본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 혁명에 공격적으로 대응을 못해서 뒤처졌다. 이런 반성을 지금 일본에서 실제로 한다 그래요. 네, 그래서 앞으로 자동차 사실 때에는 꼭 전기차를 염두에 두고 사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이제 반드시 가야 되는 미래 사회에 거스를 수 없는 그런 이제 흐름과도 같은 거라서. 네. 저희 중에도 최근에 차를 새로 뽑으신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뭐요? 여기 계신 이정혁 씨나. 힘드시네요. 차 바꿔 선생님 최근에? 뭘로 바꾸셨어요? 들었는데 제가. 너무 차가 오래돼서 하나 새로 구입을 했죠. 전기차 아니죠? 전기차 아니에요. 아이고 진짜. 사실은 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게 이제 정부하고 연결돼가지고 정책과 함께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 같은 경우에 보조금 같은 것들 지급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보조금을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0만 원. 그다음에 수소차는 3,75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조금을 줘요. 그 이야기는 정부 입장에서도 뭔가 전기차 시대로 가고 싶다는 얘기죠. 그쪽으로 좀 빨리 앞당기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2000년대 초반부터도 이런 전기차와 비슷하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제품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급을 해서 늘린 제품이 또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2000년대 초반에? 2000년대 초반. 초반?
보조금 많이 줬던 거? 보조금? 조금 보조금 하면 휴대폰밖에 없는데? 오, 휴대폰 보조금? 네, 그거밖에 보조금 받은 게 없는데. 맞네. 네, 휴대폰 중에서도 스마트폰 쪽. 네. 그래서 휴대폰,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보급이 이제 확대될 때 보면은 2009년에 우리나라에 이제 아이폰이 처음 보급된 시점이고, 그 다음에 2010년에 이제 갤럭시 S라고 하는 게 나오기 시작을 해서 스마트폰 시대에 들어갈 시대인데, 지금 여기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의 스마트폰 보급된 그 비율이거든요. 네. 가만히 보시면은 이게 보통은 이렇게 선형이라고 해서 직선으로 갈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스마트폰 보급될 때 진짜 1년에 딱 2배씩 한 4, 5년을 들었거든요. 그때 왕창 보급됐어요. 네, 그래서 2009년, 10년을 쭉 연결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 그러거든요. 자, 그러면은 전기차는 어땠을까요? 전기차? 전기차 지금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없어요. 분도 안 사셨잖아요, 아직은. 네. 네. 그죠? 2010년 정도 그 통계를 보면은 대략 0.01% 전체 판매량의 0.01%였다 그러거든요. 근데 2020년에 3.18% 300배가 늘었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보급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전기차가 2배씩 늘어난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3%에서. 자, 그러면 4년 뒤에 전체 판매 차량 중에 몇 퍼센트가 될 것 같습니까? 아까 4년이 2배씩이라 그러면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라고 했죠? 말잖아요. 갑자기 고등학교 때 수학 보겠던 그런 기억이 나는구나. 자, 16이 되고 일단 16에다가 지금 원래가 3%였잖아요. 3 곱하면. 네. 거의 절반이 그러면 전기차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반 정도가 4년 뒤 2024년이면 절반 판매가 전기 자동차가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렇게 빨리 세상이 그렇게 변할 수가 4년 안에 있을까요? 그렇게 된다고요? 수가 있냐. 그렇게 빨리 바뀔 거예요. 근데 쌤, 네. 꼭 전기차를 사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사실은 시장에서의 요구도 있었지만 전 세계적인 압력 같은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환경 때문에. 그렇죠. 네. 2021년 1월 달에 지금 이제 발효가 된 굉장히 유명한 조약이 하나 있는데 이게 파리 기후 협약이라고 들어보셨죠? 전 세계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들 전체에서 한 14% 정도가 이 이동수단 수송 쪽에서 나오는 거로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걸 줄이면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가 있겠죠. 네, 그 실제로 이제 연구 자료인데 이게 보시는 것처럼 전기차가 됐을 때에는 휘발유나 또는 경유차 대비 절반 이하로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구 온난화를 걱정하는 나라부터 예를 들어서 노르웨이가 제일 먼저 했는데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2025년 그러니까 몇 년 남았죠? 4년 남았어요. 4년. 4년 동안 지금 달리고 있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가 금지가 돼요. 네, 국가적으로 판매 금지를 했어요. 영국, 프랑스 같은 경우에 2030년, 그리고 일본이랑 중국도 2035년, 우리나라도 조만간 발표를 아마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대략 한 2035년에서 2040년 보고 있어요. 그러면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나 이런 것들이 다 이 상황을 읽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선언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뉴스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현대자동차만 하더라도 이제 더 이상 내연기관 자동차를 2030년 이후에 안 만든다는 발표를 했어요. 독일 폭스바겐이 2026년에 볼보는 당장 내년부터 다른 유명 자동차 회사들도 친환경차 보급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세계 최대의 자동차 회사 중에 GM이라는 회사가 2025년까지 30조 원을 투자를 해서 30종의 전기차를 발표할 거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라인업을 바꿀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 세계적인 어떤 그 자동차 메이커들이 지금 결정하고 있는 사안이고 그런 게 이제 이런 데이터하고 같이 결합해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이 휘발유 경유차가 우리가 타는 인생에서 마지막 그런 그럴 수 내연기관 있어요. 차가 될 네. 수도 있다는 말씀이네요. 네, 별로 안 남아요. 그럼 나중에는 야
아빠는 옛날에 그 라떼는 말이야. 아빠 차는 옛날에 기름 넣고 다녔어. 그렇지. 너네가 옛날에 부르는 기름을 넣었단다. 이러면서. 쌤, 조금 다른 얘기일 네네네. 수도 있는데 기존 차량하고 전기차하고 어떤 구간이 얼마나 다른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래서 대체 전기차가 어떻게 다르길래 이 난리일까? 예, 자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멋있다. 멋있다. 예쁘다. 곡선이 아주 저렇게 만들어? 진짜. 왜 안이 비어 있는데요? 정말 껍데기라는 표현이 많네요. 저 지금 굉장히 뭐가 많이 비어 있죠. 저구조라고. 자, 우리가 여러분들 자동차 좀 이상하다 생각하면 보낸 열잖아요. 네. 네. 열면 뭐가 있죠? 엔진. 그렇죠. 또 냉각수. 냉각수, 냉각수. 와이퍼 넣는 뭐 여러 거. 미션 뭐 있죠? 그렇고. 미션 같은 것도 있고 네. 뭐 되게 뭐가 햄버거. 많죠. 꽉 차 있잖아요. 진짜 네. 보면은 낙엽도 들어가 있고 그죠? 네, 뭐 빼내기도 해야 되고. 예, 이런데 자 저렇게 생겼다고 치고 저거 열면 어떻게 될까요, 저기? 저거 열면 뭐가 있을까요? 운전수 발이 보이지 않을까요? 아, 야 그렇게 만들어도 되게 참신하긴 이건 하겠다. 애기들 차 아닙니까? 애기들 차. 미니스커트 입을 때 방석일까? 근데 아까 자동차 보시면 어쨌든 대시보드도 있고 스크린도 있고 앞에 이렇게 막아놨잖아요. 네. 자 그럼 그 앞에가 다 뭐가 될까요? 트렁크. 그렇죠. 네, 트렁크처럼 되는 거죠. 거기에 네, 사람이 들어가 누울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나온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저희 보여드리는 게 지금 일반적인 구조인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기존 자동차는 무지무지 많이 부품들이 들어가는데 전기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배터리하고 그다음에 모터하고 인버터라고 하는 세 개가 가장 기본이에요. 그 숫자를 따져보면은 이 내연기관은 3만여 개 정도 들어간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기차로 갔을 땐 10,000개로 줄어들어요. 그렇구나. 이게 굉장히 큰 변화라고 얘기를 하는 게 내연기관 자동차의 역사가 한 150년 정도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150년 동안 사실은 뭐 드림카도 많이 나오고 영화 보면은 생긴 거 다 다르고 뭐 이렇잖아요. 그랬지만 사실 이 구조가 변한 적은 거의 없거든요. 구조는 거의 동일했었어요. 근데 이것 자체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보시면 밑에가 한 판으로 돼 있잖아요. 네. 저게 배터리와 함께 이렇게 모터, 인버터가 돼 있는 건데 저런 걸 우리가 전기 자동차 플랫폼이라고 부르거든요. 저거를 가지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저거를 가지고 있으면은 밑에는 다 똑같은데 저 껍데기만 잘 뒤집어 엎고 안에 소프트웨어 좀 바꾸고 그러면 서로 다른 자동차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모델을 생산할 수가 있고 아까 GM 얘기 잠깐 드렸을 때 2025년까지 뭐라 그랬어요? 신차인데 30종을 무려 30종을 앞으로 4년밖에 안 남았는데 만들겠다 그랬죠? 네. 여러분들 잘 들어보셨겠지만 자동차 하나 만드는데 10년씩 걸린다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네. 아니 한 종도 아니고 30종을 어떻게 10년 안에 아니 5년 안에 만듭니까? 4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 이야기가 나온 건 역시 플랫폼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엄청 달라졌죠. 이 달라진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만 네. 봤을 때 저희가 자동차를 뭐 아주 자세히 알진 못해도 당장 뭐 여러 가지 질문이 들지 않나요? 저는 일단 배터리가 저 정도로 커지는 거는 네네. 그 노트북도 몇 시간 쓰면 뜨겁잖아요. 네네네. 괜찮나라는 생각이 아, 진짜 들거든요. 그게 엄청 중요한 아, 거죠. 열. 네. 그래서 그거를 얼마나 열을 분산시킬 수 있는가. 그러니까 분산시키려면 이제 두 가지 기술이 중요하게 되는데 일단은 열 자체가 덜 나게 해야 되겠죠. 배터리 팩이 셀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셀들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거든요. 그럼 얘네들이 하나하나가 열이 덜 나도록 이렇게 잘 분배되는 소프트웨어나 이런 게 있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다음에는 과열되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냉각을 잘해야 되겠죠. 네. 네, 그에 대한 기술도 엄청 중요해질 거고 이런 거를 잘하는 게 플랫폼의 기술에 들어가 있으면 잘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저게 이제 안정화가 된 거예요. 안정화가 돼서 많은 곳에 판매를 하고 그리고 기술이 좀 많이 발전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비율은 많이 줄어들 거로 생각을 하죠. 그럼 카센터 하시는 분들도 이제 배터리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셔야겠네요. 그러겠네요. 그렇죠. 바뀌겠네. 항상 납땜기를 들고 다니면서. 이제 아예 저쪽 불량되면 납땜기 해야 되잖아.
카센터의 형태도 많이 바뀔 것 같아요. 특히나 컴퓨터인데. 모든 게 전기화되면은 저게 컴퓨터 소프트웨어하고 일체화되다시피 하기 때문에 지금 이미 아마 자동차 수리하러 가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전장이라 그래서 전자기기 파트가 많아서 그런 것들은 눈으로 보고 알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소프트웨어 연결해가지고 어디 고장났지 찾아보거든요. 맞아요. 띠띠띠띠 누르면 다 나와요. 불편한 데가. 근데 전기차로 가면 거의 100% 그렇게 찾을 수 있게 되죠. 그냥 스마트폰으로 찾아볼 수도 거의 있겠네요. 예 나중에. 그거를 이제 그 정보를 주게 되면 일부 자동차에서는 그런 것들을 소비자들한테 다 알려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프트웨어까지 해줘가지고 네 자동차 어디 고장 나고 어디가 이상하다는 거 다 보여준다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그러면은 지금은 컴퓨터 고장 나면 용산 전자상가잖아요. 그땐 용산 카센터 뭐 이렇게 되겠네요. 모빌리티 센터가 되지 않을까요? 용산이 자동차 판매를 맡길 수도 있겠다. 모빌리티 센터. 전기 왕인데 그쪽이. 네, 굉장히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방식이 나타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 때문에도 미래 시나리오가 달라진다고 보고 있고 어디에서는 충전하는 데서 수리할 가능성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주차 타워 같은 것들을 셋업을 해놓고서 거기 충전하는 동안에 엔지니어가 와가지고 진단도 하고 그다음에 마모된 거 갈아도 주고 뭐 이런 식의 AS에 대한 어떤 서비스도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바뀌겠죠. 저희가 스마트폰도 예전에는 꼽아서 충전했는데 네네. 요즘에는 무선 충전하잖아요. 네네네. 그럼 전기차도 이렇게 무선 충전이 할 날이 올 수 있잖아요. 네, 실제로 그런 기술 개발되고 있고 네. 저 배터리 바로 밑에 주차 공간이 있는데 거기가 거대한 코일이 있어갖고 충전된다고 생각하면 무선 충전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기술 개발하는 곳들도 있어요. 이야. 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실제로 테슬라 자동차 같은 경우에 가끔 소유주들이 놀라는 경우가 있거든요. 테슬라 소유주들이요? 네, 왜냐하면은 뭐가 좀 이상이 생긴 것 같기도 해. 그래서 카센터 가져가야 되나 이러고 있던 차에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문자가 온 거예요. 우리가 소프트웨어 체크를 해봤더니 이게 결함이 있는 것들이 있어서 에어 업데이트라 그러는데요. 무선으로 인터넷 연결해가지고 소프트웨어에 버그가 있는 것 같아서 그걸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펌웨어 업데이트 이런 네, 그런 형식인 거죠. 거예요? 예, 그게 밤에 딱 된 다음에 아침에 이 소유주가 가가지고 이게 뭐야 하고 딱 열었더니 고쳐져 있는 거야 자동차가. 아니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네, 말씀이죠?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네, 심지어는 이제 앨런 머스크가 되게 자랑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제로백이라 그러죠. 이제 100km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있잖아요. 네. 그거 성능을 최적화하는 소프트 업데이트가 돼서 지난번 업데이트 전에는 이 차가 4점 몇 초 걸렸는데 이거 3초 걸리게 됐어. 뭐 이런 것들. Okay. All right, ready? Head up against the head restraint. Yes, sir. 3, 2, 1. Oh my god! Oh my god! 업그레이드잖아요, 이거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 자동차가 된 거잖아. 그러니까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자동차입니까? 스마트폰입니까? 자마폰. 중간 정도 합의를 보시죠. 스마트차. 스마트차. 오늘 산 네. 차랑 내일 타는 차가 달라지는 느낌이 또 굉장히 신선할 것 같다는 생각이 와. 들어요. 네네네. 여기서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폰에 바퀴 4개 달면 전기차다.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서 적극적으로 뛰어든 곳이 있어요. 어딜까요? 노키아? 노키아는 뭐예요? 노키아라고 저희가 스마트폰 많이 만들었으니까. 노키아가 나올지 몰랐는데 애플이 일단 그런 걸 선언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애플, 구글, 페이스북 이런 회사 뉴스 아니겠습니까? 봤습니다. 애플이 이번에 한다고 했죠. 네, 애플카가 왜 애플이 그럼 자동차까지 만들려고 할까? 전기차를 잘 굴리려면요, 소프트웨어라든지 들어가는 하드웨어 또는 카메라 기술, 안에 들어가게 되면 자율주행 기술도 필요할 것이고, 자율주행을 하다 보면은 이제 엔터테인먼트도 즐겨야지, 누워서 쉬어야지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다양한 소프트웨어라든지 마켓플레이스에 애플이 갖고 있으니까 뭐만 해결하면 돼요?
이거 양산해줄 만들기만 하면. 양산해줄 파트너만 있으면 되는 거죠. 최근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주식이 막 올랐잖아요. 네. 그 오른 가장 큰 이유가 뭐 루머 때문에 많이 올랐다 그런 얘기 있었죠. 애플이랑 뭐 협력. 애플하고. 네, 그렇죠. 팅팅님이 양재동에 있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런 얘기 혹시나 양세성에 전기차 얻어가지고 살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전기차 개발에 뛰어든 애플이 애플과 현대차와 개발 협력하는 과정에서 방안을 현대차와 검토하고 있는 협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F카를 알려졌습니다. 생산하기 위해 현대차에 협력을 제안했다. 이 협상이 잠정 중단됐다고 미국 블룸버그가 보도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지고 자동차를 이미 골라요. 상당 부분. 근데 진짜 중요한 킬러 소프트웨어 기술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자율주행 기술. 맞지. 자, 그러면은 자율주행 기술이 대체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한번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Huxley cutting off. Auto drive. Auto drive engaged. 영화에서 보던 이런 자동차를 탈 날이 멀지 않은 듯합니다.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 자율주행차입니다. 앞 차량이 서서히 가자 차선을 변경합니다. 이렇게 자율주행하는 동안 운전자는 잡지를 보거나 창문을 열고 사진 촬영까지 가능합니다. 자율주행차는 계란과 채소 등 생필품을 배달합니다. 도착 문자를 받은 고객은 물건을 받습니다. 구글 웨이모의 무인 택시도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무인 택시가 시작했다. 운전 기사가 없어요. 와 불안해. 믿을 사람이 아니라고요. 잘 쓸 수 있을까? 야. 은퇴하면 택시 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 그래서 무인입니다. 이게 택시가 되셔야 돼요. 자율주행 기술 종류들 여러 개를 한번 보셨는데요. 네. 혹시라도 자율주행 기능이 들어간 거를 써보신 적 있으신 분? 요즘 들어가 있으니까 어떤 거 써보셨어요? 제가 샌프란시스코에 갔을 때 저 자율주행차 연구하는 어떤 회사에서 시승시켜줬었어요. 운전했어요? 탔어요? 그냥 옆에. 옆에. 그럼 혼자 갔어요, 차가? 아니, 그러니까 안전을 위해서 이제 임시 드라이버는 있는데 손을 이렇게 놓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놀랬던 게 그런 차들이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도로가 있더라고요.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이게 수준 높은 거 말고 요즘에는 2단계 같은 경우에는 많이 들어가 있어서 경험해 보실 수는 있는데 안 해보셨어요? 2단계가 뭔가요? 여기 지금 이제 쭉 나오는데 일단 레벨 0는 지금처럼 모든 걸 다 사람이 해야 되는 게 레벨 0이고요. 그다음에 레벨 1은 보조를 해주는 정도, 가속, 감속을 좀 자동화해준다든지 이게 돌리는 걸 좀 쉽게 해준다든지. 레벨 1은 지금 여러분들이 못 느껴서 그렇지 거의 대부분의 자동차에 들어가 있고요. 레벨 2도 들어간 데가 많은데 레벨 2는 부분 자동화라 그래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크루즈라고 부르는 거. 맞아요. 그래서 앞에 하고 막 이렇게 간격 딱딱딱딱 맞춰주면서 2단계는 경험해본 분 계시지 않아요? 네, 차에서 이렇게 차선 인식 같은 거 있어서 제가 돌리려고 해도 그 기능을 켜놓으면 자꾸 차가 그렇죠. 네. 그게 좀 아직은 불안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요게 이제 레벨 2. 그다음에 레벨 3는 조건부 자동화라고 이제 우리는 부르는데 전반적으로 자율주행이 되는데 위험한 상황이 닥쳤을 때 개입을 해야 돼요. 좀 문제가 생기거나 뭐 이상한 상황이 닥쳤을 때 네가 중간에 껴들어야 돼.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어쨌든 운전자를 필요로 하죠. 이게 이제 3단계고 4단계가 이제 고도 자동화라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사람이 필요 없어요. 그냥 다닐 수가 있는. 근데 이거는 4단계는 특정한 지역. 그런 지역이 있는 거가 4단계. 그다음에 완전히 아무 데나 다 갈 수 있어. 그럼 이제 5단계. 이렇게 나눠요.
지금 한 3단계 초입 정도 왔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서 경험을 해보시면 좋은데요. 3단계가 많이 보급이 돼서 좀 손 좀 뗄 수 있어. 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자동차에서 뭐 할 수 있을까요? 보통 라면 먹는 거 많이들 아, 라면 먹는 거. 전 독서 생각했는데. 독서. 네. 저는 그럴 수 있겠네. 꿈꾸는 게 그거죠. 이제 지방에 가게 될 때 고속도로를 타고 가면 네. 자는 거죠. 자는 거. 그 지겨운 시간에 그냥 차라리 자고 눈 뜨면 다 왔네 이거니까. 그렇죠. 네. 저는 진짜 그 생각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자율주행 기술을 운전자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안전 때문에 만들어진 기술이에요. 안전한 게 되게 중요해서 그 자율주행 기술을 연구를 선도하고 있는 회사 가장 오래된 데가 구글이 제일 오래 했거든요. 구글의 세바스찬 스런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세요. 인공지능 기술을 잘하셔가지고 구글과 함께 이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2009년부터 진행을 하셨어요. 되게 오래됐죠. 벌써 2009년이니까 12년 전이잖아요. 근데 세바스찬 스런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다닐 때 아끼던 친구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때 그 생각을 한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사람이 운전하는 것이 굉장히 안전하고 자율주행이나 무인자동차가 위험해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이 박사님께서는 되려 자율주행 기술이라든지 또는 무인자동차 기술이 더 사람들의 사고를 덜 나게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실제로 그게 통계 데이터에도 나와요. 보면은 교통사고 한 90%가 운전자 실수에 의한 걸로 집계가 되고 있고 나머지 한 10% 정도가 자동차가 좀 잘못됐거나 아니면 악천후, 눈, 비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환경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 기능이 굉장히 탑재가 되면은 인간이 실수를 하는 90%를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다. 뭐 이런 연구 발표까지 있었거든요. 실제로 교통사고로 인해서 죽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게 언제였냐 하면 자동차가 많이 퍼뜨려졌을 때였는데 그때 사고가 나면 사람들이 크게 다치잖아요. 그랬는데 이게 확확 줄어드는 사건이 2개가 있었어요. 그 2가지 사건에 의해서 안전성이 많이 확보가 되는데 뭘 것 같습니까? 이거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혀 못 맞출 것 같아요. 먼저 나온 건 뭘까요? 내비게이션. 안전벨트. 안전벨트. 하나 맞췄어요. 하나. 2번째. ABS 브레이크 시스템? 너무 첨단으로 가셨습니다. 힌트 얻었다. 너무 앞서가시. 에어백. 그렇지. ABS가 아니지 에어백입니다. 에어백. 그래서 이 2개가 우리가 사고율도 사고율이지만 사고가 났을 때 사람들 죽는 비율을 어마어마하게 줄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떤 그 연구 결과들이 있냐면은 이 2개를 합친 것보다도 사람들의 생명을 더 많이 구할 거다. 자율주행 기술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가족이 버스에 타고 있던 학생 한 명이 동승한 환경미화원이 이 사고로 20대 2명이 숨졌습니다. 궁금한 게 네네. 있어요. 정말 자율주행 차들이 다니면 그 자율주행 차도 이 빵빵 울리나요? 빵빵 울리는 게 무슨 소리죠? 클락션. 빨리 안 가! 이러면서 누를 수도 있잖아요. 가끔 진짜 있거든요. 빨리 좀 가달라고 아니면 비켜달라고 뭐 해달라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말하는 어떤 모든 것들이 사람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빵빵도 앞에 운전자가 있으니까 빵빵하는 거죠. 그럼 운전자가 없어. 그럼 여러분도 빵빵 안 하실 거예요? 해봐야 아무것도 안 들릴 텐데. 그죠? 네, 번호판 같은 것도 보세요. 번호판. 번호판도 사람 읽으라고 해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율주행 자동차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앞에 자동차하고의 거리라든지 식별 같은 걸 더 잘할 수 있으려면은 더 작으면서도 기계가 더 잘 인식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나을 거거든요. QR코드 밖에 있겠구나. 그렇죠. 그게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신호등도 마찬가지죠. 저기 잘 달려 있는 게 우리 눈에 잘 띄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대략 도로 밑에 예를 들어서
갈 때마다 어떤 시그널 같은 게 있다든지 뭐 이게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럼 비주얼적으로 엄청 간소화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단순히 차만 갖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기보다는 교통 체계에서부터 도로 체계까지 여러 가지로 보는 거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진짜로 나아가서. 영화에서 보던 것처럼 그거 저 아까 다른 영화도 나왔지만 네네네네. 마이너리티 리포트 보면 이렇게 가다가 벽 타고 막 올라가거든요, 위로 차가. 맞아요. 간격들이 딱딱딱딱 맞게 딱 일정 간격으로 네네. 전부 한 1년로 움직이거든요. 네네. 그런 세상이 오는 겁니까, 나중에 되면. 자, 그걸 한번 봐야 되겠죠? 네. 네네. 그래서 네. 어떤 세상이 구현될지 한번 직접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그렇게 되면 차 안 막히지. 그렇게요? 이거 뭐 이런. 그렇지, 이렇게 생겼어, 차들이, 미래에는. 와 무서워. 이건 뭐 하는 거야? 빨리 가는 건가, 속도 올리는 건가. 그래, 저렇게 하고 싶어. 저렇게, 이야 저렇게. 심장이 뛰는 진짜 좋다. 와. 자, 이거 보시면은 왜 전기차하고 자율주행을 모빌리티 혁명이라는 이야기까지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단순히 그냥 자동차 타입이 바뀌어가지고 A가 아니고 B라는 자동차를 살 거야 이런 종류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바뀌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와.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모빌리티 혁명 시대에 들어갔다는 거는 이거를 굉장히 잘하는 국가들이 있을 거란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어느 나라가 잘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미국. 맞잖아요, 미국 거죠, 그거 테슬라가. 테슬라 미국 거죠. 그 미국이 1등 아닙니까? 미국 한 표 나왔습니다. 또 있어? 중국도 만맞추고. 중국. 2번 중국 나왔습니다. 중국 나오는 차가 또 있나? 있습니까? 한국 3번. 예, 한국 3번 나왔습니다. 다른 나라 없어요? 다 해봐, 그냥. 핀란드. 핀란드. 스웨덴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노르웨이. 그러니까. 네, 그러면 세계 탑 12 한번 볼까요? 이게 세계 브랜드별로 정리를 한 건데요. 보시면은 어디 나라 건지 보이시죠? 아까 미국이 네, 1등이고 테슬라가 제일 위에 가 있죠. 그 다음에 폭스바겐이 어디 거죠? 독일입니다. 예, 독일이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네. BYD, SCMW 이런 거 처음 보시죠? 상하이 자동차 중국 회사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제 들어갔고요. 그래서 독일, 뭐 중국, 미국 뭐 이렇게 돼 있고 놀랍게도 한국은 2개가 들었잖아요. 네, 2개 합치면 꽤 높죠. 네. 우리나라가 10위까지는 들지는 못했는데 이거 보니까 네네. 좀 그래도 퍼센테이지가 별로 차이가 안 그러니까 나거든요. 별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네네.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는 제일 거잖아요. 위에 있는 테슬라 폭스바겐 말고는 그렇죠. 숫자 자체가 별 차이가 안 나기도 하고요. 몇 년 전하고 비교했을 때 이렇게 올라오는 속도라 그래야 되나? 그 가속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편이어서요. 아마 순위가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실제로 10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에서 전기차 무슨 전기차 뭐 이랬다고요. 네, 그랬는데 진짜 우리나라가 지금 놀라운 것 같은 게 약간 시작은 늦는데 일단 따라잡기 시작하면 무섭게 따라잡는 네,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상당히 많이 쫓아온 그런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중국도 많이 팔리지 않을까요? 나중에 만들면은 자기네 국민들이 그렇죠. 팔아도 내수 판매만 해도 예, 맞아. 중국은 그 전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에도 전기차를 밀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내연기관 자동차는 이미 전 세계 최대 강국들이 주변에다 포진하고 있잖아요. 뭐 독일, 미국, 한국, 일본 다 뭐 전 세계 최고의 내연기관 자동차 회사 생산국들이잖아요. 그런데 전기 자동차 판은 어때요? 다들 새 판이니까 테슬라는 뭐 언제 뭐 처음 옛날에 있었던 회사입니까? 몇 년 만에 1등 올라왔잖아요. 그렇다면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에는 우리가 새로운 브랜드로 들어가도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죠. 그래서 국가도 정책적으로 밀었고 그다음에 비아디나 뭐 이런 회사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따라잡은 케이스예요. 그래서 중국도 만만치 않은 자료를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호호. 자, 비아디 주식 사면 괜찮습니까? 처음 들어봤는데. 제일 중요한 질문이네요. 네. 몰랐어. 네,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제가 퀴즈를 좀 잠깐 더 내려볼게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었지만 이 순위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다 국가들이 보이는데 일본이 안 보이죠 지금. 네. 야, 우리도 어느 정도는 있을 줄 알았는데 아예 순위가 없네요. 네네. 한때는 세계에서 자동차 제일 잘 만드는 회사. 맞아. 뭐 그 중에 하나로 꼽혔잖아요. 독일과 일본 이랬었잖아요. 근데 왜 여기 없을까요? 일본. 혹시 배터리 기술이나 이런 게 부족한가? 뭔가 제가 잘 모르지만은 뭔가 기술이 하나 부족한 거 배터리 아니야? 기술. 아,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죠. 일본도 얼마 전까지 뭐 수소차 많이 만든다. 그렇죠. 그쪽으로 좀 방향을 많이 틀어서 전기차 쪽은 뭐 수소차도 전기차긴 네, 그렇죠. 하지만 좀 늦은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 듭니다. 아, 그렇다기보다는 전기차로 가기가 싫은 거죠. 기본. 가솔린이나 내연기관으로 가면서 이렇게 좀 충전해 가면서 가는 자동차가 있어요. 그게 세계 1위를 했어요, 일본이. 예, 그거를 하다 보니까 아, 우리가 여기서 1등이고 당분간 한마디로 말해서 전기차로 가는 거는 엄청 급진적인 변화인데 이런 변화가 쉽게 일어나겠냐? 뭐 이런 거죠. 그런 것도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수출 규제에 있었잖아요. 수출 규제하면서 사실은 자승자박도 됐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배터리 기술이라든지 이렇게 서로 교류가 원활하고 뭐 빨라야 그래야지 이 친구들도 뭐 만들고 하는 게 좀 편할 거 아닙니까? 근데 전반적으로 얼어붙었으니 좀 발전하기가 좀 쉽지 않죠. 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가 같이 결합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시에 아베 정권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좀 사실은 그래서 변신을 해야 우리나라 되는데. 수입 안 한다고 막 그러다가 자체 개발해서 더. 그렇죠. 그래서 일본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대요. 요즘에 왜 그랬을까? 굿 초이스. 그러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본이 좀 못 따라오고 있는 측면이 좀 있어요. 빨리 포기하고 빨리 새로운 걸 했어야 되는데. 네, 우리 사회도 그런 측면에서 변화를 좀 빨리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게 지금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약진할 수 있었던 원동력에는 이것의 역할이 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방금 좀 답이 나오기도 하긴 했는데 아까 말한 그... 네, 한번 들어볼까요? 빨리빨리. 아, 그것도 있지만 반도체랑 비슷하긴 한데 배터리. 네, 다른 말로 이제 2차 전지라고 부릅니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 전체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높아요. 쌤, 근데 전지하면 다들 아시지만 2차 전지는 어떤 걸 얘기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전지라고 하면은 그냥 우리 옛날 그 배터리 한 번 쓰고 버리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2차 전지는 충전해서 쓸 수 있는 것들을 이제 2차 전지라고 부르는데 휴대폰에 들어가는 배터리도 2차 전지. 그렇죠. 아, 휴대폰에 들어가는 것도 2차 전지. 여러분들 킥보드. 전기 청소기, 킥보드 여기에도 다 꽂아가지고 충전한 다음에 무선으로 떼서 하시는 거 있죠? 네. 그런 거는 다 2차 전지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2차 전지 기술력이 중요하겠습니까? 단순히 전기차를 떠나서. 그러네요. 근데 이거를 굉장히 잘 만들게 되면 당연하게도 경쟁력이 오르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계 시장 점유율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예, 한국 1등이죠. 전 세계 1등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번에 GM이 30종의 전기 자동차를 만든다 그랬잖아요. 2025년까지. 그것도 GM이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LG화학하고 같이 합자회사를 만들어서 해요. 그런 식으로 한국에 있는 어떤 배터리나 2차 전지 관련된 기술들이 전 세계의 수많은 전기 자동차 회사들에게 있어가지고 제일 중요한 고객 같은 예,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반적인 역량이 굉장히 좋아요. 전반적인 역량이 좋아서 충분히 뭐 아까 전에 11, 12등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올라올 가능성들이 충분히 있고. 쌤, 근데 2차 전지에서 아까 전에 자동차, 전기차는 1등이 테슬라였잖아요. 네네네. 테슬라가 자기들이 전지까지 다 만들겠다, 배터리까지 네네네. 약간 이런 모습이 많이 보이거든요. 네네네. 뭐 솔라시티 뭐 이래갖고 또 뭐 태양광 업체도 있고 가지고 네네네네. 있고 하니까. This is what the French-led hydrographic looks like. You can see that. 테슬라하고 싸웠을 때 우리나라가 지금 같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두 분이 따로 얘기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 가보겠습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요. 실제로 태양광으로. 테슬라 입장에서도 태양광을 이용해가지고 이차전지 공장 자체가 자동으로 돌아가는 그런 구조로까지 만들거든요. 그러면서 뭐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에도 이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승자가 누가 될지. 지금 스마트폰 구도하고 좀 비슷해질 것 같아요. 스마트 구도를 보시면은 한 회사가 몽땅 다 만드는 회사가 하나 딱 떠 있죠. 애플이 점유율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애플 시장 점유율이 얼마일 것 같습니까? 한 40%? 안 돼요. 30. 나는 70이 되려고 그랬는데. 네. 30도 안 돼요? 그 정도 안 돼요. 그만큼 세계 최고로 혼자 다 만드는 회사가 커버할 수 있는 양이 한 그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 한 몇 개 정도가, 한두 개 정도가 이제 제일 잘하는 회사가 있다고 쳐도 그게 점유하는 비율이 그렇게까지 뭐 전부 다 차지할 정도가 될 수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이 중에서 특성화된 좋은 회사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러면은 특히 굉장히 다양한 용도의 많은 전기차 회사들이 등장할 수 있겠죠. 소프트웨어도 다 각양각색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전 개인적으로 특정하는 회사 한 개만 잘 된다기보다는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의 여러 기업들이 상당히 유리한 포지션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승자가 판가름 나는데 어느 정도 보십니까? 지금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2025년 내에는 아마 결정 난다고 생각하면 5년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5년 내에는 할 수 있다. 혼자 잘 사는 것보다 다 같이 함께 공생하면서 상생하면 너무 좋겠네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5년 안에 우리가 빨리빨리 이제 대비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뭘 대비를 해야 될까요? 주식 사야 되나? 뭘 대비해야 되지 내가? 뭘 해야 되고 노후 대비? 세차 살지 마. 사회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회적으로. 충전소 보급을 좀 더 충전소 늘려야 보급. 좋은 지적입니다. 충전소 보급이 많이 돼야 되겠죠. 네, 충전 인프라가 늘어나면 당연하게 더 편리할 거고 그다음에 더 많이 쓰겠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도시가 변해야 돼요. 결국에는. 그러면 이 도시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그걸 또 영상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더마터시티. 네. 현재라고 나와요. 네. 지금 보시면은 현재, 그다음에 미래형 도시 전환기, 모빌리티 혁명 정착기가 뭐냐면 시기별 변화로 이제 카테고리를 나눈 거예요. 지금은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가 전 세계적으로 수백 개가 있어요. 한국에도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지정된 곳이 2군데 있는데 어딘지 아시겠어요? 우리나라에는 프로젝트. 하나는 세종시고요. 두 번째는 부산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나라들이 한 두세 개씩 한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 시티를 하고 있는 데가 많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 특히 아랍에미리트의 그 두바이 아시죠? 네. 두바이하고 아부다비하고가 한 차로 2시간 거리 있거든요. 여기 사이에 마스다 시티라 그래가지고 또 이 최첨단 스마트 시티의 원형을 보여주겠다. 네, 이런 거를 해주는 곳이 있어요. 바운더리가 넓진 않아요. 예, 그렇긴 하지만 그 지역을 매년 넓혀가요, 조금씩 넓혀가는. 이게 1단계예요. 그래서 1단계에 이미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가 들어가서 스마트 시티하고 결합해서 서비스를 하는 도시들이 늘어나는 게 1단계고요. 이게 한 2025년까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한 2025년부터 2035년 사이, 2030년에는 미래형 도시로 기존 도시가 전환할 거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서울시장 선거하잖아요. 다음번 선거 때 2025년 예를 들어 서울시장 선거 딱 나오시는 시장님께서 뭘 공약하실까요? 서울을 서마터시티로 만들겠다. 서마터시티.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 이런 생각을 해요. 사대문 안에는 자동차 출입 금지. 사대문 바깥에 전부 주차장 같은 것들 만들어가지고 놓고 그다음에 사대문 안에는 전부 무인 자율주행 자동차 조그만 이런 그 캡 같은 조그만 것들이 돌아다니게 해. 네. 그리고 스마트폰은 다 불러타서 왔다 갔다 해. 그러면 공기도 깨끗하고 엄청 좋을 것 같지 않으세요? 이게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게 잘 생각해보면 버스가요. 승용차보다 느리게 움직였어요. 막혀가지고. 그렇죠. 근데 지금은 버스가 훨씬 빨리 오죠. 맞아요. 왜 그러죠? 전용차로. 전용차로 때문에 그렇죠. 중앙에 전용차를 놓으니까 인프라를 갈았잖아요. 네. 인프라를 가니까 드디어 버스가 더 빨리 다니니 이제 택시를 타기보다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하시는 게 되게 늘었죠. 만약에 우리가 서울시에 자율주행 차선 같은 것들을 놓고 신호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을 해서 잘 다닐 수 있게 하겠다. 존을 결정한 다음에. 그걸 우리가 공약을 하시면 그게 헛된 공약 같아요?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2025년에 시장 나오시는 분은 앞으로 내 시장 임기 동안 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본인이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말 어느 당분 나오실 거예요? 네. 그래서 한 2030년쯤에는 이렇게 이런 도시가 서울만 있겠습니까? 아니죠. 여러 도시들이 이렇게 바뀌겠죠. 그럼 볼륨이 늘어요. 그렇겠죠. 볼륨이 늘면은 어떻게 될까요? 드디어 자동차 회사들이 자, 이제는 우리가 보험제도부터 시작해서 4단계로 갈 때가 되었다. 무인 자동차도 서비스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전면적으로 모빌리티 혁명이 정착되는 시기를 한 2040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이제 그 현대자동차에서 사실은 2020년 작년에 그 미래의 도시, 미래의 스마트 도시가 모빌리티 혁명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변할까를 보여준 뭐 그림이거든요. 이게 자율주행 자동차가 왔다 갔다 하는 터미널이거든요. 저기 가운데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그 위에 뭐가 있습니까? 그 하늘 나는 자동차. 저거. 저기 자동차 비행기 같이. 드론 아니에요? 예, 드론. 뭐 정확하게 표현하기 좀 어려운데 에어 모빌리티라고 일단은 지금 제일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뭐 저 에어 모빌리티 착륙장 있죠. 네, 이런 형태의 것들이 이제 구성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진화가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고 단계 거쳐가지고 진행된 거예요. 풍경 사진들 많이 찍어놔 놓으세요. 언제 무슨 지형이 다 변할 수도 있으니까. 옛날에 서울이 이랬네 이러면서.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이런 에어 모빌리티 같은 것들도 정착이 되면 그런 게 될지도 모르겠죠. 집을 지을 때 옥상에 꼭 설치해라. 옥상에 이거 하나씩 다 막 하는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층간 소음이 너무 심하지 않을까요? 그게 이제 핵심인데 그 부분을 굉장히 그 줄여주는 기술들을 만드는 회사가 선택받겠죠. 그 와중에도.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미래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많이 듣는 이야기인데 문제가 되는 거 있죠. 지금 층간소음 얘기했듯이 인공지능에도 그런 것도 되게 많거든요. 문제가 되는 종류는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기회예요, 항상. 왜냐하면 결국에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회사들이 그 사업 기회를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전기차도 그렇고 자율주행 자동차도 그렇고 사실은 앞으로 5년에서 10년 내에 볼 거의 정해진 미래에 가까운 그런 종류의 일이에요. 그렇다면 굳이 너무 단점을 부각하거나 변화에 대한 것들을 무서워하기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미래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모빌리티 혁명을 위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다 같이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와. 그럼 모빌리티 혁명은 이미 시작이 된 건가요? 모빌리티 혁명은 이미 시작되었고 이 혁명에 여러분들은 다 올라타고 계신 거고요. 이 혁명을 잘 드라이브를 해서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